네, 안녕하세요. 김경수 댓글 조작 뒤집힌 진실의 북토크. 오늘 유죄 추정의 현실, 당신도 김경수가 될 수 있다의 진행을 맡은 김성회입니다. 저는 민주당 당원입니다. 예. 진행자의 간단한 소개를 하라고 보내주셔서. 자, 오늘은 책의 저자인 양지열 변호사와 이탄희 의원과 함께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현재 대한민국 재판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와 개혁 방안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저자인 양지열 변호사님부터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양지열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어느 데도 소속은 안 돼 있고요. 판결문 자체에 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판결문 자체를 넘어서서 제 책에 이미 주제를 잘 잡아주셨지만, 주제라고 할 수 있죠. 현재 사법체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좀 문제점, 고쳐야 될 점,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의 중요 사건에 어떻게 잘못 작용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좀 지적을 하고, 그게 중요 사건에만 작용하는 게 아니라 일반인들도 얼마든지 비슷한 위치에 놓일 수 있다. 그렇게 본다라면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그리고 그 부분을 좀 바꿔나가는데 정말 이만큼이라도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책을 썼고요. 또 이 자리에 앉게 됐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이탄희 의원님도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주인공이신 우리 양지열 변호사님 옆에서 열심히 추임새 넣으러 왔습니다. 네, 제 역할 충실하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이탄희 의원님은 이제 본인이 굉장히 유명하다고 생각하셔서 너무 짧게 소개를 주셨는데 판사 출신이시고요. 예, 이 판사, 그러니까 사법부에서 굉장히 촉망받는 엘리트로 활동을 하시다가 사법농단 사건을 직접 겪으시면서 이 부당함을 알려야 되겠다고 생각하시고 이 승승가도를 달리시는 중이었죠. 예. 를 뿌리치고 저희 민주당에서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른 문제보다도 우리 변호사님 오늘 이제 판사님을 옆에 앉혀놓고 네,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예, 부담을 확 안으시고 제가 빠질까요? 예, 그럴 순 없고요. 자, 오늘 이 자리는 김경수 전 지사의 무죄를 주장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저도 그렇고 판결은 판결대로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김경수 지사가 무죄다라는 취지로 이 책을 쓰신 점도 아니고요. 다만 책에서 저자가 쓴 것처럼 이미 유죄로 결론을 내려진 재판에 관한 내용에서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무죄 추정의 원칙이죠. 이런 것들이 좀 충실히 적용되고 있는지도 좀 들여다보고요. 나가서 현재 사법구조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판이라는 것을 직접 맞닥뜨리게 된 사람 숫자가 적긴 하지만 우리 국민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우리 누구라도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번 사건을 좀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사법구조와 법률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알 수 있도록 우리 이탄희 의원님이 또 함께 해주시는 중이시고요. 채팅창에 실시간 댓글 남기시면 프로그램 후반부의 질문 제가 직접 보고 골라서요. 선물이래요. 선물은 없죠? 예. 질의응답 시간에 질문을 제가 직접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북토크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책 소개가 빠지면 안 될 것 같은데 책에 대한 소개 영상은 메디치 유튜브에 따로 제작이 되어서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간단하게 줄여서 한 말씀 해주시면요. 말씀드린 것처럼 김경수 전 지사님 처음에 사건이 터지고 그리고 1심, 2심 대법원까지 가는 과정에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방송을 좀 하다 보니까 여러 번 사건을 다뤘어요. 근데 저로서는 좀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부분들이 지적이 됐었는데 판결은 올곧이 그대로 변함없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자체가 이제 판사님 옆에 계시지만 판사는 판결문으로 얘기한다라는 그런 게 항상 법조계에서는 통하는데 판결문을 봐도 잘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었고 이걸 다 틀렸다 이런 걸 떠나서 이 부분은 좀 너무 어색한데 특히 판결문을 읽어보면 야 이거는 결론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재판장 판사는 썼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일반인의 어떻게 보면 상식 수준에서 봤었을 때 너무 안 맞는 얘기들이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에도 이렇게 버젓이 판결문으로 쓰이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이걸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책을 쓰고 나서 이제 기사가 많이 나오진 않았는데 몇몇 군데서 기사가 좀 실렸어요. 네. 대부분 기자분들이 정말 제가 장담하건대 한 줄도 안 읽으시고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났는데도 또 반대를 하고 나섰다면서 비난하는 게 대부분이었고 그리고
좀 좋게 써주신 기자분들은 인터뷰를 하면서 첫 번째 물어본 게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변호사가 글을 써도 돼요? 라는 식이었던 거예요. 사실 저는 그것 자체가 우리가 좀 인식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대한민국 재판이 1심, 2심, 3심이 있잖아요. 대법원에서 판결이 난 거를 그대로 따르기만 한다면 그럼 판사의 역할은 없어지는 겁니다. 상당 부분. 사실 1심 판사들, 2심 판사들도 대법원의 기존 비슷한 사례에서 판단이 있었다 할지라도 항상 사회가 변하고 있고 상황도 달라지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맞게끔 새로운 얘기들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또 그 새로운 얘기들을 하는 데 있어서 변호사들도 어떤 역할이 있기 때문에 자꾸 이 기존에 이런 판단을 했다 할지라도 이 사건은 좀 다릅니다. 내지는 기존에 이런 기준을 가지고 판단했지만 세상이 바뀌었고 하니까 이런 새로운 기준을 한번 보는 건 어떨까요? 라고 해야 법도 역동성 있게 살아나는 게 아닐까.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저도 의외로 겁이 났지만 대법원 유죄 판결에 대해서 쓴다는 게 의외로 겁이 났지만 썼습니다. 네. 이탄희 의원님도 판사 출신이시고 또 근데 이제 기자들과 달리 책을 읽어보셨는데 네. 이제 어떻게 보셨는지 좀 시각이 달랐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제 오늘 뭐 북토크니까 사건보다는 책 얘기가 먼저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원래는 판사 출신이 어떤 사건에 관련된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자리에 나오는 게 사실 좀 조심스럽기는 해요. 일반적으로는 잘 법조인들을 이해하시겠지만 그런데 이 책은 제가 읽어보면서 두 가지 느꼈어요. 하나는 정말 절제된 책이다. 정말로 이 저자께서 같은 내용을 표현할 때 있어서도 조금이라도 더 객관적으로 조금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한테 공감을 얻는 방식으로 하고자 정말 노력을 많이 한 그런 흔적들이 보이는 책이었다. 두 번째는 같은 내용을 좀 국민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법조인들만 쓰는 용어가 아니라 국민들이 알아듣는 용어로 바꾸려고 애를 정말 많이 쓰셨다. 그런 내용이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오는데도 훨씬 부담 없이 올 수 있었고 또 이 책 자체가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인 책이다. 이거 아마 정말 대한민국의 법조인들이라면 이 책을 읽어봤을 때 누구나 다 느낄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객관적이고 또 국민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쉽게 쓰기 위해서 공을 아주 많이 들인 책이다. 정말 아깝지 않은 책이다. 책을 사서 보더라고요. 네. 고맙습니다. 두 분처럼 이제 법을 전공하신 분과 달리 저는 이제 법에 대해서는 하나도 모르고 법을 마음대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국회에서만 일을 해봐서 예, 그렇게 하는데 저같이 법 전공하지 않은 사람도 굉장히 쉽게 읽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리고 새로운 시각을 좀 가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되게 재밌게 봤었는데요. 지금 변호사로 뭐 오랫동안 활동하셨으니까 변론하셨던 사례 중에서 김경수 전 지사 건하고 비슷한 사례가 예전에도 좀 있으셨는지 이게 워낙 뭐라 그러죠? 김경수 전 지사 내용은 뉴스로 많이 접했는데 다른 비슷한 케이스들이 있었는지를 말씀을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제가 겪었던 사건에서는 믿거나 말거나 제가 이제 대한변호사협회는 이현주문 변호사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사건들 중에서는 이 사건과 비교할 만한 사건은 좀 없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이제 작은 형사 사건에서는 우리 이제 이탄희 의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사소한 자백 같은 것들이 오히려 더 많아서 이렇게 쟁점을 가지고 다투는 사건을 크게 다뤄볼 만한 기회는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했던 사건 자체를 언급하는 거는 조금 이제 변호사로서는 네. 이제 의뢰인과의 비밀 유지 의무 같은 것도 있어서 어려운데 다만 이 책을 보시는 분들에 대해서 변명 아닌 변명을 먼저 하나만 드리고 또 아까 질문하신 거에 좀 답을 네. 드릴게요. 변명 아닌 변명은 이제 너무 의원님께서 좋게 말씀을 주셨지만 쓰면서 고민되는 부분은 한 가지 있었어요. 그런 어떤 객관성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을 한 대신에 양쪽에서 욕을 먹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지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더 속 시원하게 얘기 좀 해주지라는 얘기를 하실 수도 있고 반대하는 쪽에서는 그래봤자 어차피 반대할 거기 때문에 또 비난을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좀 의원님이 이렇게 좋게 말씀해 주실 수 있었던 배경이 됐던 거는 법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 가운데 약간 판단을 유보하고 계신 분들도 있잖아요. 사실 그냥 뉴스를 통해서만 와 댓글 조작이 어마어마하대. 그리고 뭐 정말로 뭐 그걸 통해서 잘못됐으면 뭐 여론이 흔들린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보시기에도 실제로 다른 면이 있구나. 아주 대표적인 게 이 책에도 제목을 댓글 조작으로 했지만 사실 이게 댓글의 순위에 관여를 했던 거거든요. 그것부터가 일종의 프레임이거든요. 언론을 통해서 나왔을 때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조금씩 진짜 글자가들로 객관적으로 짚어드리고 싶었고요. 두 번째 이제 질문에 답을 드리자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에 논란이 됐던 큰 사건들
뭐 대표적으로 최강욱 의원 네. 이제 아들이 가서 인턴을 했었을 때 제가 알기로는 이제 조국 전 장관 아들하고 최강욱 의원이 굉장히 가까운 사이예요. 개인적으로도. 그래서 고등학교 때 주말에도 가서 그 변호사 사무실 같은 데 가서 서류 같은 것들도 좀 보고 그러면 이제 거의 뭐 큰형님처럼 이렇게 지냈던 관계로 알고 네네. 있거든요. 그런 사이였기 때문에 이거 한번 봐봐라 내지는 이거 한번 뭐 읽어봐라 내지는 신부로 하나 시키고 이런 일들이 있었을 때 그리고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고등학생이 변호사 사무실에 와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상식적으로 너무 제한적이잖아요. 사실 너무 잘 아시겠지만 뭐 기록을 넘길 수도 없는 으로 기록을 보라 그래도 그게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를 수 있고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인턴이라는 표현 자체도 좀 그렇지만 했다라고 해서 제출을 한 거를 법정에 가져가니까 판사 입장에서는 야 여기 시간 뭐 아니면 정확히 어떤 일을 했는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다. 그러니까 피고인인 최강욱이 당신이 이 학생이었던 그 조국 전 장관의 아들에게 어떤 업무를 얼마의 시간 동안 정확하게 시켰는지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를 했거든요. 이런 사례들이 사실 최근에 굵직한 사례들을 보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야, 뭐 조국 전 장관 본인 사건도 그렇고 아니 애가 어디 뭐 교수 연구실 가가지고 대학원생 연구실 가가지고 할 수 있던 일이면 뭐 그런 정도 접시에 있는 거 옮기고 실험 수첩 적고 영문 번역하고 도움 주는 거 이런 정도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를 법원 용어로 이제 법률 용어로 이른바 구성 요건이라는 걸 따졌을 때 보면 엄밀하게 보면 딱 들어맞지는 않는 거거든요. 실제 그러니까 거기 뭐 서류로 기재되어 있는 증거를 가지고 입증할 수 있는 내용도 그래서 그거를 글자 그대로 흔히 하는 말로 법대로 따지게 되면 유죄가 되는 거예요. 유죄가 되는 거고 억울하다 그러면 뭐 왜 나만 갖고 그래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라.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했다 그래서 이거를 뭐 교통신호를 비교하자면 너 신호 위반했는데 다른 사람도 신호 위반했다고 지금 억울하다고 항변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반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무슨 얘기냐면 재판부의 법원의 판사님들이 그냥 일반적인 어떤 현재 사회 현상으로 비춰봤을 때는 용인되는 범위의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조차도 문제 삼아서 가져갔을 때 검찰에서 문제 삼아서 가져갔을 때 이거를 야 이건 이 정도는 허용되는 범위야. 내지는 야 요즘 사회에서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는 걸 잘 안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그거를 받아들이려고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갖다 놓으면 유죄가 되는 거예요. 사실 김경수 전 지사님 사건도 정치적으로만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 그냥 물론 그 과정에 이제 좀 잘못된 추론들도 있었지만 그 딱 엄격한 법의 작부 여기만은 강조하면서 이게 여기 작부에 들어맞지 않는 상황이라는 것을 피고인 당신이 입증해봐. 입증 못해? 그럼 유죄야. 이런 구조로 갔던 부분이 있어서 그런 사례들은 최근에 굵직한 사건들 뭐 말씀드린 최강욱 의원이라든가 윤미향 의원도 일정 부분 저는 그런 부분들이 좀 보이고요. 손혜원 전 의원은 무죄로 바뀌었지만 손혜원 전 의원에 대한 1심 판결도 그런 것들이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나오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입장을 떠나서 분명히 현재 법원이 하고 있는 판단에도 우리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기에는 야 뭐 저런 것까지 이렇게 문제 삼아? 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말씀을 듣는 이탄희 의원님 잠깐 표정이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 전에 이제 이탄희 판사로서 약간 들으시면서 좀 다른 점을 보셨을 것 같은데 이런 변호사님의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좀 판사 입장이나 이제 전직 판사시긴 합니다만 어떻게 다른 보십니까? 점이 아니고요. 사실 저는 공감을 많이 해요. 제가 법원에 있을 때도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많이 하는 판사였는데요. 지금 나와서 법대 밑에서 볼 때 또는 이제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국민을 대표하는 직업을 하고 있으니까 국민들 일반의 관점에서 볼 때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더 공감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질문을 오늘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여기 계신 분들한테 한번 질문해 볼게요. 만약에 두 종류의 판사가 있다고 쳐봅시다. 사회 경험이 아주 많은 판사. 두 번째는 사법시험이나 아니면 로스쿨에서 1등, 2등, 3등 한 판사. 두 종류의 판사가 있다고 하면 어느 판사한테 재판을 받고 싶으세요? 사회 경험이 많은 판사? 다른 분은 없으세요 혹시? 옛날에 왜 의사들이 뭐 이 문제 가지고 스스로 한번 여론조사 해가지고 여론의 비난을 받은 적이 있었잖아요. 네. 의사가 좋냐 뭐 이런. 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저는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판사들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특히나 엘리트 출세 코스를 밟고 있는 요직에 가 있는 판사들일수록 사회 경험이 많지 않아요.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대체적으로 현실 감각이 사회 경험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보다는 떨어져요. 그래서 이게 뭐 특별히 어떤 의도를 가지고 유죄로 쓴다, 이런 경우도 물론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현실에서 자기가 지금 구사하고 있는 논리가 일반 국민들한테 얼마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것인지, 실제 그 사건에 처해 있는 그때 그 장소에 있었던 피고인, 증인 또는 뭐 피해자,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했을 법한지, 이런 것들을 미루어 짐작하는 데 있어서 엉뚱한 방향으로 자꾸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지금 그 예를 드신 게 뭐 유죄 추정, 무죄 추정, 결국 이 이야기인데, 이거 관련돼서 판사들이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아니 이 검사의 얘기가 틀렸다는 거를 피고인이 좀 얘기를 해봐라. 그걸 안 했다라는 걸 네가 좀 증명해봐. 물론 법에는 무죄 추정이라는 게 있어. 그러니까 내가 이거 얘기하는 게 네가 따를 의무는 없지만 그래도 네가 좀 얘기해봐. 어쨌든 아니라며. 이런 식으로 자꾸 묻는다는 거죠. 근데 이제 생활을 정말로 해본, 우리 현실을 살아본 사람 입장에서는 뭘 안 했다라는 걸 입증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기억도 흐릿해지고 정말 내가 안 했는데 안 했다는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말을 쭉 늘어나다 보면 거기에 작은 어떤 모순들이 생길 수도 있고, 그 모순이 생긴다는 한 자체도 되게 자연스러운 일이거든요. 근데 사회생활 경험이 많지 않고 현실 감각이 떨어지는 판사들 입장에서는 그게 자연스럽게 느껴지지가 않고, 그것이 무엇인가 자꾸 변명을 허위로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벌이는 일이라고 착각하기가 쉬운 거죠. 그래서 거기에 꽂혀서 너 거짓말하고 있니? 네가 잘못된 거 아니니? 이렇게 하면서 훅 가버린다는 거죠. 그게 이제 외부에서 법조인들이 볼 때는, 아니 왜 우리는 교과서에서 무죄 추정 원칙이 맞다고 배웠는데 실제로 재판은 유죄 쪽으로만 흘러갈까, 이렇게 비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핵심적인 질문이 결국 우리가 사회 경험이 많은 판사들한테 재판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경험이 부족하고 현실 감각이 떨어져도 공부 잘한 우리나라의 최고 엘리트한테 재판을 받을 것이냐, 둘 중에 어디로 갈 것이냐 라고 하는 문제랑 맞닿아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뭐 당연히 사회생활을 많이 한 사람들, 사회 경험이 많은 사람들, 이런 분들이 판사가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사회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마치 실력이 없는 사람들인 것처럼 언론에서 또는 기존의 우리 사법 엘리트들이 좀 매도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 좀 현실에 맞지도 않고 그 좀 동의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그런 점에서 제가 변호사님, 우리 저자님께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책에서도 그런 말씀하시지만, 그러니까 판사들 기본적으로 검사가 옳다라는 전제를 좀 깔고 보는 듯한 인상을 많이 느끼신 것 같아요. 실제 재판정에 많이 가보셨으니까. 근데 저희가 교과서에서 배우기는 판사는 검사와 변호사라는 두 개의 대등한 주체들이 앞에서 싸우게 하고 그들의 논리를 다 들은 다음에 당신이 이겼어, 당신이 이겼어라고 할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살았는데, 근데 실제 법정에서는 판사 입장에서 검사가 죄 없는 사람을 데려다가 저렇게 죽이려고 하겠어 라고 하니까 검사가 유죄라고 말을 하면 일단 거기에 약간 좀 경도되어 있는 상태에서 재판을 수행한다, 이렇게 좀 보고 계시는 건가요? 어떤가요?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지금 이제 로스쿨 제도가 됐지만 과거에는 이제 사법연수원, 사법시험 시스템이었잖아요. 거기에 최근에 제가 통과할 때까지 한 1000명으로 늘었지만 그전에는 500명, 그전에는 300명이었어요. 그 300명, 500명 정도면 그 중에 100명, 100명씩의 판사 검사가 나간다고 그래요. 그러면 2년 동안 같이 사법연수원에서 같이 정말 가깝게 지냈던 사람들 중에 한 절반 정도가 검사로 나가 있다고 생각이 없어요. 너무나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 그 전으로 가면 대학 동기들도 거기 들어가 있어요. 1, 2년 차이로. 그 사람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신뢰가 있겠죠. 내가 만약에 판사라면, 모르겠습니다. 판사를 해보셨을 때 그래서 실제로 판사도 그랬는지는 이제 판사님한테 판사 출신한테 들으시고요. 그렇게 잘 아는 사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평소에 생활할 때도 가깝게 지내요. 이게 뭐 인간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누구 말을 들어준다 그런 게 아니라 신뢰가 기본적으로 담보가 어느 정도 돼 있죠. 그리고 판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동업자인 거예요. 대한민국은 묘하다고, 대한민국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쪽이 법원이고 이쪽이 검찰청이에요. 건물이 두 개가 나란히 항상 같이 붙어가요. 그래서 실제로 알게 모르게 자주 보기도 합니다. 물론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뭐 자주 안 보더라도.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이게 인간적인 면이고 사람이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두 번째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로서 검찰은 접근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검사가 뭐 이 사람하고 뭐 철천지 원수여서 억울한 사람을 일부러 만들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본인의 업무로서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수사를 뭐 6개월이고 1년이고 긴 거는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수사를 6개월이고 1년이고 해서 굉장히 잘 정돈된, 그러니까 뭐 일반적인 그냥 주장이 아니라 법률가적인 시각에서 정리된 기록들, 증거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유죄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돼, 전체 기록이 가는 게 아니에요. 유죄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되는다고 생각하는 것들만 증거로 편철을 해서 딱 잘 만들어서 가지고 와요, 판사 앞에. 그리고 판사 입장에서는 인간적인 베이스가 있는데 위해서 법적으로 정리가 된 그런 자료가 넘어오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이 책에서도 그런 걸 잠깐 짚은데 일은 굉장히 많아요. 빨리빨리 처리를 해야 돼요. 일주일에 몇 건씩 사건 처리를 해야 돼요. 막 넘어가면서. 근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그렇게 잘 신뢰가 쌓일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넘어온 쪽의 얘기에 믿음을 더 가지느냐, 아니면 거기에 딴지를 걸러온 변호인에게 더 신뢰를 갈 것이냐. 물론 변호인들도 뭐 검찰이나 법원 출신이긴 하지만 여기는 일단 이 제도권을 떠나서 어떤 영리를 추구하는 사람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구조 자체가 조금 얘기하신 것처럼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검사와 피고인이 대등한 관계고 판사는 한 발 떨어져서 두 사람의 싸움을 보고 이쪽이 옳습니다라고 판단하는 구조와는 조금은 처음부터 많이 기울어져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판사를 해보신 입장에서는 어떻게 느끼시는지가 궁금합니다. 지금 이 부분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연장선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판사, 검사들이 서로 뭐 한통속이다 이런 측면하고 좀 다르게 판사들, 검사들 둘 다 우리나라의 최고 엘리트들이고요. 채용되는 그 방식이라던가 길러지는 방식이 똑같아요. 제가 아까 이야기한 현실 감각이 떨어진다라는 거는 판사도 떨어지지만 검사도 떨어져요. 그러니까 비슷한 거예요. 사고하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양 변호사님 책에도 여러 가지 예시가 나오던데 좀 이 사건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아이들을 하나, 두 개, 세 개 이렇게 늘려가는 방식이 통상적이고 자연스럽다라고 판사가 표현을 했어요. 검사도 아마 비슷하게 느꼈을 수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그냥 관념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거 프로그래머들한테 보여주면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여러 아이들을 동시에 돌려야 되는데 어차피 하나, 두 개, 세 개로 늘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동시에 한꺼번에 많이 돌려야지. 하나 돌려보고 그 다음에는 다수로 돌리든가. 이렇게 실제 현실에서 사람들이 이거 경험을 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감각과 전혀 다른 탁상에서 그냥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관념적인 감각들이 있거든요. 그런 감각들을 대한민국 엘리트들, 법조 엘리트들이 공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검사들이 생각하는 흐름과 판사들이 생각하는 흐름이 이 서면 속에서는 비슷하게 그냥 일치될 수밖에 없고, 거기에 이제 플러스 이제 양 변호사님 이야기한 몇 가지 요소들, 사건이 너무 많아서 빨리 떼고 싶다, 빨리 처리하고 싶다. 통계적으로 무죄보다는 유죄가 훨씬 많은데 일단 유죄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시작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것들이라던가,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피고인한테 자꾸 묻는 이런 관행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부과되는 거라고 저는 좀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통계를 맞게 인용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의 사법 시스템에서 형사사건 유죄율이 97%라고 맞습니다. 그러죠. 97%, 98% 이렇게 왔다. 미국, 일본 같은 경우는 99.7%. 네. 그러니까 이제 기소가 되면 유죄가 난다라고 봐야 되는. 그러니까 정치적 사건이 그런 점에서 재밌는 게 그나마 무죄가 좀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 사건을 제외하면 거의 100% 유죄가 나오니까 97%라고 하면, 그럼 전 이제 그런 점에서 감각적으로 받아들여질 때는 검사들이 대부분 맞는 말을 한다라는 전제가 사실 97%라는 거. 그리고 또 어떤 점에서는 전체를 다 무죄를 그러니까 변호사 입장에서 전체를 다 무죄로 만들어야 되는데, 검사들 입장에 이 수많은 것 중에 하나만 유죄로 끌고 갈 수가 있으면 나머지가 다 버려지더라도 결국 그것 때문에 유죄가 되는 이런 구조들이 있어서 참 한번 걸려든 사람은 굉장히 불량구조인 것 같아요. 뭐 근데 그 유죄율이 높은 거는요, 물론 다른 이유도 있어요. 뭐냐면 뭐 소소하게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백을 잘한다는 것도 있고 되게 착하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그만큼 착해서가 아니라 압박을 받아서. 허위 자백은 착한 거하고 관계 없습니다. 순해서 네. 약해서 네. 진짜로 잘 못 버티세요.
그러니까 수사 절차가 폐쇄적이어서 그래요. 이제 미국 같으면 딱 게시되면 바로 묵비권 행사하고 변호사를 불러줘서 오픈된 상태에서 좀 마음의 평정을 찾고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이제 우린 폐쇄적이니까 압박이 크죠. 네.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그 영화나 드라마를 많이 보신 분들, 특히 미국 영화나 드라마를 많이 보신 분들이 저희를 선임하면 저희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영화 보면 그 변호사들이 그 수사할 때도 이렇게 막 뭐 당신이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돼 하면서 막 빼가지고 형사들이 절정이고 그러는데 왜 당신은 가만히 있어 이러는데 우리나라는 수사 절차에 변호인에게 주어진 게 참관권이에요. 그냥 지켜볼 수 있는 권리밖에 없어요. 거기 끼어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영화나 드라마처럼 그렇게 안 돼요. 근데 이제 지금 이탄희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쪽은 개방돼 있고, 그리고 아까 제가 그런 얘기 들었잖아요. 잘 정리된 자료만 판사 앞에 가져간다라고. 근데 그게 가능한 이유가 모든 기록을 공유하진 않아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수사 딱 시작했다, 정식으로 입건했다, 그때부터는 수사기관이 수사한 자료는 수사기관만 가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수사 받는 사람들 나눠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 단계에서부터 계속 대등하게 가는 건데 우리는 기소할 때까지는 완전히 일방적으로 다 갖춰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일단 그 프레임에 들어간 사람 입장에서는 저항이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이것도 있어요. 이제 엘리트주의 나쁜 점만은 있는 건 아닌 게 실제로 그 98% 이르는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 검찰의 과정에서 잘 따지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범인도 잘 찾아내고. 우리나라가 치안이 이만큼 좋은데도 분명히 어느 정도 기여하는 게 있거든요. 효율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효율적이에요. 다만, 뭐, 몇 %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중에 너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시스템이 잘못 걸려든 사람은 시스템이 희생자가 되는 거예요. 원래 제가 이제 변호사로서 처음에 저도 법전을 들고 공부를 시작할 때는 그런 희생자를 만들지 않는 게 사법 절차여야 된다고 배웠는데 우리는 효율성이 너무 잘 갖춰져 있다 보니까 희생자도 쉽게 하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한번 그 시스템 하나 딱 갖춰두잖아요. 저는 김경수 전 지사님 사건도 그런 맥락에 통한다고 보는데 검찰과 법원이 가지고 있는 잘 효율화되어 있는 시스템에 엉뚱한 사람이 들면 빠져나가기가 힘들어요. 빠져나가기가. 자, 희생자를 말씀하셨는데 이 책에서 뭐 독자들에게 묻는 말도 같은 질문을 제가 두 분한테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김경수 전 지사가 정말 억울한 판결을 받은 겁니까? 그러면 변호사님부터 한번. 진실은 김경수 전 지사 본인 그리고 아마 드루킹 정도가 알고 있겠죠. 그거는 저는 모른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법이 접근하는 방법은 우리는 모릅니다. 진실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보니까 이거는 나는 완벽하게 이 사람이 유죄가 입증됐다라고 못 본다면 판사 입장에서는 나쁜 사람인 것 같아, 유죄인 것 같아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무죄로 풀어줘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사건들 같은 경우에 특히 사회적 갈등이 많은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방송 같은 데서 자주 하는 편이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70-80% 정도는 그 사건과 관련 내용을 자세히 듣고 나면 이거는 헷갈린다라고 하면 전 무죄가 돼야 된다고 봐요. 유죄라고 인정을 하려면 특히 정치적 사건 같은 경우는 정말 70-80%가 야, 저 사람 유죄 확실하게 맞네 라고 고개를 끄덕일 수 있을 때 유죄를 선고해야 된다고 보는데 적어도 그 답변에 대한 답변은 저는 이 사건만큼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 정치적인 입장을 떠나서 그냥 공정하게 모든 기록들을 풀어놓은 상황에서 다 시간 내서 뭐 이렇게 만약에 국민들이 투자를 해서 보실 수가 있다면 그렇게 판단할 수는 없는 사건이라고 저는 봐요. 게다가 플러스 제가 생각에 이제 기술적인 문제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사건이라 말론 정치적으로 포장되어 있습니다만 안에 등장한 매크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기술들을 전부 다 이해하고 이 사건에 접근하는 것도 참 쉽지는 않은 일이라서 판사님들도 판결하는 과정에서 그런 거 되게 어려움을 좀 많이 겪으셨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그 매크로라는 부분, 이른바 킹크라는 부분도 약간의 프레임이 좀 들어가 있다고 저는 보는데 사실 보면 정말 별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아주 전문가는 아닌 드루킹 쪽에 같이 했던 경무원 모임의 두 사람, 한 사람은 주로 내부 프로그램이었고 한 사람은 주로 통신 쪽을 맡았어요. 사실 이런 매크로에서는 통신 쪽이 훨씬 더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그 프로그램 자체는요, 여러분들 스마트폰을 좀 잘 쓰시는 분들 있으면 단축어 설정하는 거 아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 뒤에 두 번 두들기면 무음으로 바뀌고 단축어 설정해놨거든요. 두 번 두들기면 이제 다시 소리로 나는 걸로 하고.
그 아이폰 같은 경우 그런 기능이 또 들어요. 그건 일반인들도 할 수 있잖아요. 그거를 프로그래머가 만드는 정도이기 때문에 그건 어렵지 않아요. 오히려 어려웠던 부분은 잠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그것들을 쓰기 때문에 통신이 얽히지 않도록 만드는 게 어려웠는데 어렵다고 하지만 한 사람이 한 달 걸렸어요. 그 아주 뛰어난 프로그래머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코딩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래머가 한 사람이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킹크랩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뭔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프로그램이 그렇게까지 막 기술적으로 어려운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판사 입장에서는 그 내막을 다 들여다보긴 어렵겠죠. 근데 여기서 되게 이제 책에도 짚었지만 좀 걸리는 가장 큰 걸리는 부분은 그 자료가 2심 재판 후반부에 자료가 나왔어요. 1심 때는 아예 등장이 안 됐어요. 그걸 분석할 수 있는 자료가. 그러니까 그 드루킹 쪽의 개발자의 컴퓨터에 그 락이 걸려 있었기 때문에 특검은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변호인단은 그걸 가지고 있지를 못했어요. 아예. 근데 그 이전의 기록, 소송 기록만 해도 한 3만 페이지가 넘었거든요. 그거를 따라가서 보기도 어려운데 정작 중요하다고 있는 핵심 자료는 2심 재판 후반부에 나온 거예요. 그 변호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하는데 재판을 진행한 판사 입장에서는 이미 80~90%의 재판이 끝난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것까지는 시간을 안 준 거예요. 따로 깊이 들여다볼 시간을. 근데 이게 사실 되게 좀 어이없는 게 밖에서 바라볼 때 시각에서는 야 그렇더라도 아무리 시간이 오래 걸렸더라도 중요할 수 있는 거가 나왔는데 여기 할 수 있는 데가 중요한 게 뭐냐면 실제 판사 입장에서는 추측입니다만 이걸 안 보더라도 다른 걸로도 이미 본인에게는 충분히 심증이 형성이 돼 있었다라고 보여요. 그래서 이게 맞을지 틀릴지도 모르는 사안 하나를 가지고 다시 한번 또 검증을 하고 이런 거에서 한두 달이 지나가는 것을 기다릴 수가 없을 만큼 재판은 무르익었다고 봤겠죠. 하지만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피고인 입장에서는 이거를 여기서부터 안 열어보면 안 되는 상황인데 재판부에서는 그 시간이 허락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거를 제대로 모르겠어요. 이제 판사님은 다른 말씀 하실 수도 있지만 여기서 판사는 이탄희 의원님 말고 그 재판 맡은 판사님은 다른 말씀 하실 수도 다른 말씀 하실 수도 모르지만 변호인단에서 기술적인 판단을 하셨던 변호사분은 되게 그 부분을 화가 나고 안타까웠어요. 왜냐면 그 변호사님은 또 참 희한하게 한 8년가량을 코딩을 하다가 다시 법조계로 들어온 분이라서 기술을 아는 본인 입장에서 봤을 때 너무 억울하다라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다. 우스갯소리로 저는 이과나 공대 출신 판사들이 좀 많아져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아니 제가 실제로 뭐 직업상 재판을 보러 가서 남의 재판을 볼 일이 좀 있었는데 그때는 그 컴퓨터 그래픽을 서로 표절했는지 여부를 가지고 이제 뭐 KBS인지 어딘지 방송국이랑 제작사랑 싸우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앞에서 그 얘기를 쭉 듣는데 벡터 이런 개념을 아는 사람들 뭐 하드 뭐 이런 개념을 아는 앞에서 제가 듣는 저는 무슨 말인지 알아서 저 사람 맞는 얘기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들리는데 판사님은 이제 그 접근이 아예 그래픽에서 벡터라는 개념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수학적 기초가 없으니까 나와 있는 얘기만 가지고 이제 검사랑 변호사랑 싸우는 과정에서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장면을 보기도 했고 그래서 참 뭐랄까요 하여튼 그런 식의 이해를 좀 높이는 과정들이 중간에 포함이 돼야 되는데 특히나 범죄들이 그런 쪽으로 자꾸 좀 발전을 하고 있고 하는 부분에서는 참 커버가 안 되는 것 같고요. 또 하나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니까 이제 매크로라는 걸 되게 어렵게들 생각하시는데 이 매크로가 원래 제일 많이 쓰이는 분야가 성형외과 맛집입니다. 맛집도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네이버에서 검색을 할 때 내 성형외과가 위에 올라오게 만들고 내 맛집이 위에 올라오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관련된 키워드를 검색해서 관련된 글을 쓴 것을 찾아서 거기다가 좋아요를 누르고 그 밑에 댓글을 달고 하는 것을 컴퓨터가 자동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네이버로 하여금 착각하게 이 컨텐츠를 사람들이 좋아하는구나라고 착각하게 해서 홍대 맛집이라고 치면 첫 페이지에 이게 뜨게 쌍꺼풀 수술하면 첫 페이지에 내 거가 뜨게 만드는 기술이 원래 매크로가 쓰는 거거든요. 그쪽에서 아주 흔하게 쓰이고 있고 한 10만 원, 50만 원만 주면 매크로 프로그램 아무나 사서 쓸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난점은 뭐냐면요. 사실은 매크로를 네이버에서 충분히 차단하고 통제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안 하는 게 문제입니다. 왜 안 하느냐? 기사에도 매크로가 들어와 있는 걸 왜 그냥 놔두냐 하면
그러니까 매크로라는 건 몇 초 단위로 들어와서 똑같은 행위를 반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트래픽 안에서 이 부정적인 흐름을 잡아낼 수가 있는데 이거 안 잡아내는 이유는 댓글이 많이 달리니까. 추천도 많이 되고 좋아요가 많이 찍히니까 네이버의 체류 시간이 길어지잖아요. 그게 매크로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네이버라는 회사 입장에서는 그 매크로가 들어와서 좋아요를 많이 누르고 그다음에 댓글도 많이 달고 어떤 댓글을 위로 올리고 하는 작업 전체가 광고 시장에서 단가를 높이는 일이 된다. 자, 우리 기사당 체류 시간이 뭐 25초 이상이고 그다음에 기사당 댓글이 평균 200개씩 달리고 있고 거기서 매크로가 역할을 하면 그 맛집이 됐든 성형외과가 됐든 역할을 하면 네이버에서는 눈 감아주는 거죠. 그게 부정하다고 하더라도 그 매크로를 다 걷어내고 나면 자기들 광고 단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런 점들이 다 얽혀 있는 사건이고 남들 다 하던 거를 이제 이 정치 쪽에 갖고 와서 아마 드루킹이 이제 시도했던 점에서 이게 되게 특이한 사건인 것 같지만 아주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점을 저는 좀 지적을 하고 싶었습니다. 한 가지 이제 지금 진행자님을 위해서 덧붙이자면 내부에서 아예 손을 안 대는 건 아닙니다. 그쪽에서 이제 업무방해 같은 걸로 찾아내서 고발도 하고 적발이 되면 그 사람들도 이렇게 좀 관여 못하게끔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벌금형 정도에서 끝나고 아주 적극적으로 모든 거를 막는 것 같진 않아 보여요. 그러니까 진짜 노력을 해서 아예 막으려고 하면 더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문은 드는데 그렇게까지 막는 것처럼 보이지는 또 않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김성애 진행자님이 한 말씀을 그대로 두면 네이버 쪽으로 또 고소를 당하실 수도 있어요. 아예 안 막는 거 아니죠? 네. 항상 새로운 길이 뚫려 있긴 합니다. 뭐 네이버가 그래서 의도적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것은, 오해하실까봐 보시는 분들. 변호사님 말씀 잘 들어야 돼요. 다시 원래 길로 돌아가서 아까 이제 잠깐 지나간 얘기 중에서 제가 좀 동의를 꼭 하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이제 엔지니어 출신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얘기하셨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판사의 구성이 다양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다양하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뭐 연령, 뭐 지역, 뭐 이런 걸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이 판사 공동체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서로 간에 교류를 할 때 다른 시각들이 좀 같이 녹여질 수 있어야 돼요. 단순히 엔지니어 출신만 많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검사 출신도 필요하고요. 경찰 출신도 필요하고 반대로 피해자 단체에서 지원 활동 열심히 해본 그런 사람들도 필요해요. 뭐 시민단체에서 중산층 서민들을 많이 상대하신 분도 필요하고 로펌에서 기업가들 많이 상대하신 분도 필요하고요. 이런 분들이 골고루 들어가야 이 판사들 사회의 현실 감각이라고 하는 게 실제 우리 국민들이 살고 있는 현실 사회하고 점점점 싱크로율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게 올라가야 억울한 사람들이 줄어요. 근데 실제로 판사들은 후배 판사를 뽑을 때 서울대 법대 나와서 사법고시 성적이 제일 좋은 사람들 위주로 뽑고 싶어 하죠. 제가 그래서 사실 뭐 작년에 사고 쳤던 것 중에 하나가 여야 합의로 올라왔던 법안 제가 국회에서 혼자 반대해서 부결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제가 부결을 위한 반대 토론을 하면서도 동료 의원들한테 했던 얘기 핵심이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 판사가 너무 획일화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획일화된 또 그 결과가 대한민국의 사회적 엘리트들 많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또 획일화다. 그래서 이중으로 문제가 심각하다. 단적으로 2020년, 2021년 이 즈음에 신규 판사 비중을 보면 김앤장 출신이 8분의 1인 적이 있어요. 대한민국이 5천만 대한민국 국민들을 관할하는 전국에 있는 신규 판사 다 합쳤을 때 그 신규 판사의 8분의 1이 김앤장 출신이었어요. 너무 깜짝 놀랄 일이죠. 근데 시스템이 그런 결론을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의 시스템은 정말 시험 성적 좋고 또 법원에 와가지고 재판연구원으로 좋은 평가 받고 이랬던 사람들을 선호하는데 그 선호한 결과라고 하는 게 김앤장이라고 하는 하나의 로펌에서 일한 사람이 전국 판사의 8분의 1이 되는 깜짝 놀랄 만한 결과를 생산해낸 거죠. 그러니까 그럴 만한 사람들 김앤장에서 다 걷어가서 변호사로 육성한 다음에 그런 것도 다시 돌아온 경우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것만으로도 설명이 다 안 되는 것이고요. 비중이 너무 높으니까요. 이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그런 인재상을 계속해서 독점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법을 반대하면서 제가 했던 핵심적인 논지는 뭐냐면 그때 이제 결국 문제가 됐던 거는 변호사 경험을 5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뽑을 거냐, 7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뽑을 거냐, 10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뽑을 거냐, 결국 이거였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전에 10년 전에 여야 합의로 우리는 10년의 사회 경험을 가진 사람들을 앞으로 판사로 만들어야 된다. 이게 대한민국의 국가적인 목표다. 당장 안 되니까
5년, 10년, 15년 계획을 세워서 천천히라도 그 목표로 가자라고 우리가 10년 전에 여야 합의로 정했어요. 근데 그거를 이번에 별다른 공론화 과정 없이 우리가 바꾸려고 했던 거거든요. 5년으로 낮추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건 안 된다. 이건 왜냐면 너무 중차대한 문제다. 5년으로 만약에 바꾸려고 하면 그러면 그 체제 하에서 어떻게 사회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는 판사들을 우리가 법원으로 끌어들일 건지 그 방법을 먼저 합의를 해야 된다. 라는 얘기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동료 의원들이 그때는 사실은 국민의힘 의원들도 굉장히 많이 동의를 해줬어요. 그래서 뭐 정당을 초월해서 많은 의원들이 동의를 해서 거의 사실 읽기 어려울 일인데 본회의장 토론으로 그렇죠. 그냥 부결됐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대한민국의 상식이라고 봐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한 모든 내용들을 관통하는 핵심이라고 봅니다. 사회 경험이 많은 판사가 필요해요. 그래서 판사들이 현실 감각을 가져야 돼요. 조금 제가 말이 길어지는데 이 얘기까지만 꼭 할게요. 이 책에서 이제 아마 양 변호사님도 하고 싶었던 얘기가 그걸 거예요. 이 판사들, 검사들의 정의감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 정의감이 억울한 사람한테 꽂혔을 때 헤어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난 정말 아닌데 나한테 꽂혔어요. 이 정의감이, 판검사들이.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정의감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로 중요한 덕목이지만 이것만으로 모든 게 해결되지 않아요. 여기에는 반드시 현실 감각이라고 하는 것이 같이 조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정의감이 강물이라고 한다면 저는 현실 감각은 소금이라고 생각해요. 두 가지가 합쳐져야 바닷물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이 판결에서 계속해서 이제 양 변호사님 지적하고 있는 부분들은 현실하고 동떨어져 있는 부분들인 거예요. 뭐 여기 핵심 증인이 말을 여러 번 바꾼 것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바꾼 걸 다 인정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거는 사실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느냐라는 걸 양 변호사님 계속 얘기하는 거거든요. 뭐가 더 현실에 맞느냐.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이 계속 거짓말을 해요. 그리고 자기만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남도 거짓말을 막 교사해. 야, 너 이렇게 봤다고 이렇게 봤다. 저 사람이 하는 얘기가 사실일 가능성이 높을까 아닐까. 이 사회생활을 20년, 30년, 40년, 50년 해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각과 이 사건에서 판사나 검사들이 보여주고 있는 감각이 너무 괴리감이 큰 거예요. 그리고 뭐 그 거짓말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있죠. 뭐 왜 제재를 하지 않았느냐. 제재를 하지 않은 것은 비상식적이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정치. 저도 이제 정치 이제 초보하고 말하기 좀 2년 정도 됐으니 그렇지만 제가 사는 일상에서는 정치인들이 어떤 일을 거절하는 게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 이탄 의원 좀 자리 잡더니만 요즘 건방져있어. 예. 바로 나오죠. 뭐 문자가 계속 오고 뭐 메시지가 계속 오잖아요. 이게 과연 그런가 현실이. 네. 그래서 이 현실 감각이 없는 정의감이라고 하는 게 위험하다. 그리고 그 위험성을 우리가 제거하기 위해서는 사회경험을 가지고 있는 판검사들 많이 양산해야 된다. 그리고 다양한 사회경험 가진 사람이 들어가야 된다. 이게 국가적 목표로 설정이 돼야 된다. 설정했었다 실제로 우리가. 의원님 말씀에 이제 제가 좀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원님이 사실 진짜 똑똑한 건데 이게 왜 제가 진짜 똑똑하다는 말씀을 드리냐면 보통 이제 흔히 말하는 엘리트주의라는 게 이런 거예요. 어려울 게 아니라 우리는 반에서 아니면 전교에서 아니면 전국에서 1등하면 그 친구가 제일 정의로울까요? 사실 그것과는 별개의 문제인데 우리가 사회적인 인식이 똑똑하고 공부 잘하는 사람이 그게 정의로운 거라는 착각들을 되게 많이 해요. 그리고 스스로들도 그렇게 해요. 그래서 나는 열심히 공부했고 반에서 1등했고 전교에서 1등했고 그래서 이 자리에 섰는데 내가 보는 시각이 틀렸을 리 없다라는 생각들을 쉽게 해요. 그래서 그 의원님처럼 본인도 똑똑해놓고 이거 똑똑한 사람들끼리만 이렇게 모여있어서는 안 된대요라는 말들을 잘 못해요. 아까 네. 우리 사회자님이 질문하실 때 그 판사님들이 그렇게 비슷하게 후배님들을 뽑고 싶어 하시죠? 라고 물어봤잖아요. 네. 뽑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은 오히려 이런 거예요. 이 정도로 똑똑하고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아닌 한 내 자리를 물려받을 수 없다라는 게 오히려 더 가깝다라고 봐야겠죠. 그게 엘리트주의예요. 그리고 사회가 알게 모르게 국민들이 또 그걸 지지를 해요. 선거에도 제일 많이 쉽게 걸리는 게 경력 중에 하나가 뭐 그 덕분에 사실 저도 먹고 살고 있지만 거기 보면 그런 건 어디 변호사 내지 어디 판사 출신 이런 거 제일 많이 걸려요.
그리고 대한민국처럼 또 그래서 법조계 출신들이 정치계 진출하기 쉽기도 하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 덕도 보시잖아요.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깨야 되는 거예요. 튕겨서 나갈 수 네, 없으니까. 그런 부분을 깨야 되는데 그게 어려운 게 지금의 그런 어떤 선발 시스템에서는 아까 김성인 네.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공계에서 이거를 다른 직업을 가졌던 사람들이 다시 이른바 그 대세에 들어가기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지금의 그 양성 시스템에서는 밖에서 무슨 공대를 나와서 뭐 프로그램을 4, 5년 하다가 나 판사라는 걸 해볼래라는 생각 자체가 어떻게 어려우시죠. 자연스럽게 이제 제도 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좀 넘어가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런저런 난맥상들이 있는 이 가운데에서 제도 개혁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 두 분께 좀 자유롭게 한 말씀씩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말씀이 아니라 이렇게 자유롭게. 일단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변호사 경력이 한 10년 이상 된 사람들이 법원으로 갈 수 있는 건 지금 기존 시스템에 들어와 있고 사실 이제 로스쿨 시스템으로 바뀐 맥락도 그게 자리를 잡은 건데 요즘 로스쿨 시스템 보면 또 그것도 예전 사법시험 못지않게 엘리트주의로 가버렸어요. 거기도 플러스 부모의 능력이 되게 많이 고려가 되는 네. 시스템이라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것까지 들어가 버려가지고 저는 이제 뭐 아이디어 차원에서 배심 제도를 좀 늘리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봐요. 배심이 늘어나게 되면 형사 절차에 있어서 일단 뭐 대표적으로 이른바 정관에 의한 그런 어떤 압력이라는 것도 불가능해지고 그리고 판사도 좀 자유로워질 수 있거든요. 판사도 책에서도 그런 부분도 제가 좀 지적을 했지만 어떤 사회적 여론몰이가 돼 있는 사안에 대해서 판사가 무죄라고 쓰기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그게 배심 제도에 넘어가면 배심원단들이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좀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걸 얘기를 하면 결국 국민의 부담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막상 생업이 있는데 하루 이틀 빼가면서 거기 가서 얘기 듣고 있다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운 일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실제 또 잘못된 어떤 판단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 또 배제는 못해요. 그래서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너무 한쪽으로 쏠려 있는 부분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편으로 배심제를 좀 늘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판사도 직접 해보시고 국회에서 이제 제도도 바꾸실 수 있는 의원님 모시기에는 좀 제도 네. 개혁에 어떤 점들이 있을지. 저는 막 뭐 2탄 2, 3법도 내보고 참 많이 냈는데요. 일단 양 변호사님 말씀하신 거에 2탄 2, 3법이라고 하면 그 이제 공판 과정을 동영상으로 다 촬영하고 그렇죠. 예. 재판 기록은 공개하고 네. 하나 또 뭐죠? 제가 두 개 넣었는데 하나 뭐 사법행정위원회법에는 이렇게 불렀는데요. 제가 최근에는 법 이름을 바꿨어요. 김앤장 판사 독식 방지법. 네. 법 이름이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세 가지 지금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세 가지는 김앤장 판사 독식 방지법, 그 다음에 법정 CCTV법, 네, 수시 CCTV법이 되길래 저도 같이.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판사수 증언입니다. 이 세 가지가 왜 중요한지는 뭐 다 이제 국민들께서 충분히 짐작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이제 다시 한번 좀 강조하고 싶은 게요. 국민들이 원하는 사람이 판사가 될 수 있게 우리가 재판을 저 사람한테 받고 싶다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판사가 될 수 있게 하면 돼요. 근데 방금도 제가 질문했잖아요. 어떤 사람한테 재판 받고 싶으시냐고. 진짜 자기가 법정에 서게 됐다고 생각해 보시면 사회 경험이 많은 사람한테 받고 싶다라고 지금 느끼시는 거잖아요. 진짜로. 여기에 우리가 모였기 때문에 어떤 방향을 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법정에 섰을 때 저 사람 1등만 하던 사람한테 받는 게 마음이 편한 게 아니고 오히려 불안하고 두루두루 경험 많이 해본 사람, 그 사람 앞에서 절차가 충분히 내가 절차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거 충분히 주장하고 내 증거 충분히 내고 할 수 있는 그런 재판을 하면 내가 억울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훨씬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저는 대한민국 국민들 대부분 그럴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고요. 또 오늘 또 특별히 좀 하고 싶은 얘기는 사실은 이제 저는 법원 개혁을 하기 위해서 처음에 이제 국회에 진출했던 사람인데요. 우리가 이제 뭐 검찰 문제 또 이제 요즘은 경찰 문제까지 이렇게 번지고 있는데 이것도 중요한데 이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요. 법원 문제를 해결을 해야 돼요. 또 법원 문제를 해결을 하면 다른 문제가 쉽게 풀려요. 사실 판사들이 정말로 잘못 기소된 거, 잘못 수사된 거를 계속해서 잡아주면
그러면 그런 검사, 그런 경찰들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결국은. 그럼 뭔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계속해서 제도적인 것들이나 아니면 조직의 어떤 운영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바꿀 거예요. 근데 이제 법원이 우리는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 단계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고생을 하면서도 우리가 원하는 만큼 성과를 못 내고 이렇게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오늘 이제 양 변호사님이 이렇게 책 써주신 게 저 같은 사람한테는 참 사실 고마워요. 뭐 사건도 사건이지만 다시 한번 이 법원을 바로 잡아야 다른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기 시작할 거라는 거를 한번 국민들께서 한번 또 상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혹시 질문을 제가 댓글을 좀 보고 있는데 딱 다들 의견이 많으시고 딱 질문이라고 할 것은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여기서 모신 분들 중에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 한두 분 정도 기회를 드릴 테니 말씀을 해보시겠습니까? 예, 선생님 앞에 노란 마스크 있으시죠? 네. 네, 뭐 어디 신호는 안 밝혀도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유튜브로 생중계 되고 있습니다. 지금 앞에 핵심이 우리 이탄희 판사님 말씀하셨던 사회적 경험. 네, 판사 아닙니다 이제. 전 판사님. 그다음에 양재 변호사님이 하는 결국 배심원 그 부분이라고 하는데 사실 좀 더 들어가 보면 판사들이 사회적 경험이 없다. 그러면 그걸 어디서 보충하느냐 하면 어디서 보충하게 간접 경험으로 이제 보충을 하잖아요. 그럼 언론이거든요, 사실은. 언론을 통해서 보충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거를 갖고 이제 또 이제 거기에 모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판결을 이제 하는데 사회적 경험을 보충하는 그 채널이 언론인데 그 제가 이제 법원이나 그런 데 가는 친구들 보면은 사무실 가잖아요. 그러면 신문들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근데 전부 보수적 언론들 그런 것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기자들이 또 사회적 경험이 있느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누구의 영향을 받느냐? 뭐 사주나 또는 그 기타 채널에 오는 그런 사람들이 또 영향을 받거든요. 결국 이게 돌고 돌면서 그 성향들이 이제 보수 그쪽 집중이 되면서 그러면 이제 사회적 경험을 채우는 그 갭이 보수화되고 있다는 게 이제 문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 양 변호사님이 아까 배심원 그 있었는데 또 배심원들도 이제 쭉 보면은 지금 우리 전문가들 아까 필요하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전문가들이 지금 보면은 증인이나 변호사 측 증인, 검사 측 증인을 와가지고 언론을 이제 개진을 하잖아요. 전문적 의견을. 근데 이미 그거는 조정된 의견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배심원 그런 제도도 전문위원 배심원 제도 또는 배심원 전문위원 제도가 이제 있어져야 이제 그 객관적 입장에서 그 어떤 예민한 사안, 뭐 우리 김경수 그 도지사 사건 그 댓글 이 사건뿐만이 아니고도 아까 이제 드루킹이라든가 킹크랩에 대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이제 개진해 줄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이제 그나마 창이 열릴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하나 이제 질문이 우리 양 변호사님께 이게 이제 지금 댓글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어떤 죄가 성립이 되려면은 피해가 있어야 되는데 피해 측정이 가능했던 사안인지 또는 이게 네이버의 영업방해 정도로 끝날 사안이 사회적인 아까 통념이 이끌어가는 그 여론을 그 갭을 하면서 갭을 메꾸려고 하다 보니까 지나친 판결이 나오는 건 아닌지 그런 걸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법적으로 업무방해는 그 이른바 위헌범이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실제로 어떤 피해가 이만큼이 있어야지만 범죄가 되는 범죄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 네이버라든가 아니면 다음이라든가 이런 곳의 포탈의 순위 산정 업무를 방해했다라는 것만큼은 명백해요. 근데 저도 이제 이 부분도 그 아까 제가 이렇게 엄격하게 법의 잣대로만 들여다봐서 자신의 경험의 틀에서 판사님이 자신의 경험을 틀어서 엄격하게 법의 잣대로만 받아들여서 차라리 판결을 했으면 저는 이제 그거는 오히려 더 나을 텐데
판사들이 가지고 있는 또 선입견이라는 것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것마저도 때로는 섞여요. 그러면서 본인의 선입견이 섞여 있다는 것도 잘 모르실 때가 있어요. 이 판결에서는 저도 작게 적긴 했습니다만,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판결을 하는 과정에서 정치인이라면 자신의 지지자들 설령 이런 뭐 킹크랩 같은 것들을 동원하지 하는 사실을 몰랐다고 할지라도 자기 지지자들이 모여서 댓글에 이렇게 모여서 몇백 명, 몇천 명들이 이렇게 순위를 하고 한다라는 거를 알았다면 그걸 왜 막지 않았느냐라는 얘기도 하거든요. 그거는 저는 그것에 대해서 맞다라고 생각하는 분, 옳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고 틀리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문재인 당시 후보도 댓글 선풀운동이라는 걸 하자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판사님은 그거는 본인의 정치적인 의견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저는 선거운동 자체도 그렇게 봐버리면 저는 이제 그게 문제가 없다고 보는 쪽에서는 선거운동 자체도 주변 사람들 이렇게 권유하고 이런 것 자체도 그럼 나쁘다고 봐야 되는 거야? 여론의 왜곡이죠. 여론의 왜곡이죠. 그렇게 보면. 투표 안 하겠다는 사람 억지로 투표시키는 네. 또 어떤 사람들은 그거잖아. 너 가서 몰라도 좋아. 너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그냥 가서 투표해. 이런 사람들 있죠. 그럼 그 사람들 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해야 될까? 그러니까 그거는 그 본인의 어찌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정치적 선입견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자기가 알고 있는 법적인 어떤 기술적인 면에서의 엄격주의를 취하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론의 영향도 받거든요. 그럼 이건 훨씬 더 잘못된 어떤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막으려면 차라리 넓게, 우리 의원님 계속해서 지적하신 것처럼 사회 경험이 넓게 상식적인 부분도 많게 하는 게 차라리 맞다라는 거죠. 제가 요거 관련돼서 짧게 하나 네. 말씀드리면, 양 변호사님도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형사소송법에 대한민국의 모든 판사가 안 지키는 조항이 하나 있어요. 재판을, 원래 형사재판은 연일 개정이라고 하는데요. 재판을 시작하면 판결 선고할 때까지 끝낼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몇 개월 걸렸죠? 이거 항소심이 1년이 넘었어요. 이게 말이 안 돼요. 재판을 시작하면요, 다음날 계속 해야 돼요. 그럼 1년 넘었다면 365번 했느냐? 그렇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한 번 하고 뭐 일주일 뒤, 2주일 뒤 이런 식으로 했을 텐데 이게 사실 다 법 위반이에요. 열면 계속 쭉 해야 돼요. 왜 그렇게 형사소송법이,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의 선진국들 법이 그렇게 돼 있고 많은 나라는 그걸 지킵니다. 왜 법이 이렇게 돼 있냐면요, 사건에 몰입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이미 편향된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치우쳐 있어요. 이 판사가 이 사건에 대한 균형 잡힌 감각을 다시 갖게 만드는 방법 중에 인류가 고안해낸 지혜로운 방법 하나는 뭐냐면 이 사건의 내용을 충분히 흡수하게 만드는 거예요. 충분히. 여기에만 집중해서. 그렇지 않고 조금씩 맛만 보게 해가지고는 안 돌아오는 거죠. 계속 그 자리로 돌아가고 하는 거죠. 충분히 흡수하게 하는 방식이 바로 아까 얘기한 재판을 연일해서 여는 거예요. 열면 이 판결 선고할 때까지 넌 못 빠져나가, 네 판사는. 계속 이것만 해야 돼. 원래 이렇게 법이 정해놨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걸 못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요거를 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걸 하게 만들기 위한 당근과 채찍이 아까 말씀드린 판사수 증언과 법정 CCTV예요. 그러니까 판사수 증언은 당근이고요. 판사 늘려줄 테니까, 한 사람당 사건수 줄여줄 테니까 하나하나 집중해서 하거라. 그리고 채찍은 이제 CCTV 켜는 거죠. 너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볼 거야, 우리.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꼭 말씀드립니다. 예, 실시간 채팅에서 올라온 질문도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샤봉스님 올려주셨는데요. 검사의 권위가 변호사와 판사 판결에 미치는 힘이 다른 선진국보다 과도하지 않느냐. 법조계 종사자들이 법리로 다투기보다는 소위 말하는 이 대형 로펌, 또 전관, 후관, 법조계 인맥, 피해자의 자산 정도에 따라서 판결문이 달라지는 문제, 이런 점에 좀 지적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이거는 우리 전직 판사님께서 한 말씀 간단하게. 판사마다 다 다르지 않을까? 네. 예, 그렇겠죠. 근데 이제 말씀하신 그 재판장 CCTV 설치라든지 그다음 판결문 전면 공개가 이런 식의 전관 예우를 막기 위해서는 투명하게 판결이 공개돼야 된다는 취지를 말씀하셨던 거죠. 그럼요. 그리고 우리나라 재판 절차가요, 그렇게 띄엄띄엄 하다 보니까 전관 예우에 굉장히 취약한 거예요.
법정에서 재판을 시작했으면 거기서 쭉 집중해서 선고까지 해버리면 중간에 전화하고 중간에 만나서 술 먹고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띄엄띄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띄엄띄엄 벌어지는 시간 동안에 저 판사가 어디서 누굴 만나고 있는지 자꾸 피고인들, 기자들 입장에서는 궁금해지고 또 거기에 이제 불신이 섞여지면 의심이 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저도 첨언하자면 사실은 그 정도까지 막 이렇게 주신 것처럼 뭐 검사의 권위나 정관의 어떤 예우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많이 흔들리지 않아요. 실제 거의 상당수 재판, 물론 없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이 재판 내지는 아까 다른 어떤 재판처럼 일반인들의 상식에 봤었을 때는 저건 좀 이상하다라는 재판들이 한두 개라도 나오면, 그리고 그게 특히 언론의 주목을 받는 사건들에서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국민들 사이에 불신이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제가 아는 정관 한 분은 되게 고마웠어요, 그 불신에 대해서. 왜? 자기는 사실 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특별히 다른 게 없는데, 불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 불신 덕분에 자기한테 온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특별히 다르게 하는 것도 없고, 전화하는 것도 없고, 판사한테 영향을 끼친 것도 없는데, 그냥 열심히 한다라는 거예요. 대신에 국민들이 불신을 가지니까 불안해서 자기한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먹고 살고 있다고 되게 그 불신을 고마웠어요. 그런 상황이에요, 사실. 관련해서 마지막 질문 하나 두 분께. 의원님 지금 이거 답변. 아니, 저는 판검사들도 그래서 계속 억울해 하잖아요, 보통. 그 억울함을 털기 위해서라도 이런 제 법안에 대해서 찬성해 주면 좋겠어요. 다 이렇게 하거든요, 다른 나라도. 그렇죠. 네, 미국도 그렇고 브라질 같은 데는 예전에 재판을 생중계하는 별도 케이블 채널도 있었어요. 그래서 전 국민이 사법 교육을 받는 거예요. 아, 재판 이렇게 하는 거구나. 관심 있는 재판 있으면 들어가서 보는 거죠. 사실 판결문이 다 공개되면 그 사람의 학맥 이런 걸 분석하는 데이터도 다 축적이 돼서 네. 어떤 판사가 종문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비율 이런 거 다 나오게 되면 사실은 자정작용 상당히 일어날 그렇죠. 그런 기대가 또 있기도 하고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두 분 다 대답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푸른 풀꽃님께서 여쭤봐 주셨는데 판사들의 재판 결과에 대한 책임과 견제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사실 판결을 해놓은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게 이 사법을 위축시키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한편으로 있으면서도 야, 저 사람들 이렇게 말만 하면 끝나나?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 최근에 사법농단을 지켜보면서도 야, 이 사람 정말 이게 별 문제가 없다라고 하고 넘어가면 그냥 끝이구나라는 좀 아쉬움이 드는 대목이 있어. 이게 무슨 복수를 하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이런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두 분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의원님 먼저. 이거 뭐 제가 당사자한테 제가 얘기해도 그러니까 이제 사법농단은 재판에 개입한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책임은 다른 공무원하고 똑같이 물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뭐 탄핵 소추도 하고 했었던 거고, 이제 재판 결과에 대한 책임 문제는 좀 어려운 문제예요, 사실.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책임을 묻지 않는 게 판사의 신분을 보장을 해주는 게 우리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해서 재판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는 않는 게 사실은 원칙이고요. 네. 그런데 우리 예전에 뭐 진범이 나중에 밝혀지거나 이런 사안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사실 판사들한테 뭐 법적인 책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역사적인 책임, 그것은 저는 사실은 물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를 그 당시에 뭐 검사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또는 뭐 경찰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판사는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좀 우리가 얘기하는 문화가 있는데요. 그런 문화는 이제 더 이상 통용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판사가 존재하는 이유는, 그리고 법적인 책임을 재판 결과로부터 면책시켜주는 이유는 그만큼 자기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내 재판에서. 그랬는데 만약에 억울한 사람을 자기가 감옥에 보냈다, 그 사람의 인생을 망쳤다 라고 하는 게 나중에 밝혀진다고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사회적으로 책임을 묻는 문화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책임을 결과적으로 사후적으로 묻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간 과정에서 아까 이제 판결문 공개하고 네. CCTV 얘기가 나왔잖아요. 사실 제가 그냥 항소심 판결만 해도 200페이지가 넘어요. 그래서 공개가 돼도 지금으로서는 일반적으로 법을 전공하지 않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읽혀지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공개가 일반화되면 일반인들이 그리고 그렇게 많이들 볼 수 있게 돼버리면 판사인들의 판결을 쓰는 방식부터 좀 바뀔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게 국민들이 다 내 판결문을 언제든지 쉽게 볼 수 있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훨씬 그러니까 쓰는 입장에서 무거워질 겁니다. 1심에서부터도. 그러면 저는 이렇게 책임을 물을 일 자체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 항소심 판결문도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그 중에서 몇 줄 간추려서 간추린 거를 풀면 책임져 버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어렵게 써질 수밖에 없는 구조 자체를 좀 바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오늘 저희 뭐 벌써 1시간 훌쩍 지나갔습니다. 너무 재밌는 말씀들 많이 들었고요. 이제 정리할 시간이 되어서요. 두 분께서 마지막으로 맺는 말씀을 한 말씀씩 이탄희 의원님부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오늘 원래 추임새 넣는다고 시작했는데 말을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서 약간 좀 후회가 되고요. 그래서 정신한테 마이크를 주시면 안 됩니다. 좀 오늘 이 사건도 사건이지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사법제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아요. 처음에 우리가 2020년 초에 이제 21대 국회가 구성될 때에 비하면 지금은 법원에 대한 관심이 많이 줄어들어 있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쉽고 걱정이 많이 됩니다, 사실. 우리 이제 대한민국이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 관련돼서 앞으로 더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이 사법부가 보루의 역할을 해줘야 될 텐데 과연 그런 역할을 해줄 만한 시스템을 우리가 갖추고 있느냐, 5년 전에 비해서 얼만큼 우리가 바꿔놨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아쉽고 또 죄송하고 걱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하반기 또 국회 원구성되고 하면 쟁점이 또 국회에서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 또 이 사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 또 양지열 변호사님 이 책 자체에 대해서 접하게 되실 분들이 법원 제도라든가 사법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앞으로 계속 관심을 이어가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지금 뭐 다스베이다라는 프로그램, 유튜브 프로그램에 나가서 이 책에 관해서 잠깐 홍보할 시간을 주길래 뭐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제 거기선 총수라고 부르니까 김원준 총수가 그 말을 받아서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이런 책은 무조건 사는 겁니다. 읽는 게 아니고 사서 꽂아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그 말에 반대합니다. 읽어주세요. 힘들더라도 저는 그래서 그나마 제가 할 수 있는 제 역량이 허용하는 한도에서는 태무기의 판결문에 대해서 다가가기 위해서 좀 몸부림을 쳤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읽어주기 시작하시면 저보다 훨씬 좋은 작가가 더 잘 쓰는 일도 이어질 것이고, 그렇게 읽어지면요, 아까 저기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법부의 어떤 사회적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는 것 못지않게 국민이 사법에 대해서 상식을 가지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같이 가야 됩니다. 국민들이 깨어있고 국민들이 알고 있으면요, 판사와 검사들이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읽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양지열 변호사님이 쓰신, 작가님이 쓰신 독자에게 드리는 말 중 한 문장이 되게 와닿았는데요. 진실을 밝히기란 어렵겠지만 그가 받아든 판결을 되짚어 보는 일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판사들이 했던 판결들, 우리 국민들이 직접 되짚어보고 그 내용들을 반추해보고 이런 것들 여론을 만들어가는 작업으로 책을 써주셨다고 생각하고 많은 분들이 함께 읽어주시고 내용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김경수 댓글 조작 뒤집힌 진실 북토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